음, 관성이라는 주제로 음, 3시간에 걸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처음에 공적 시책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설이었습니다. 공적 시책이 불교 사상, 좀 더 정확하게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구절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불교라는 종교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석가모니 이후에 생겨난 종교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그냥 걸출한 그 바닥에 걸출한 인물이었지. 꼭 이름을 불교라고 붙이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그런 여러 그 사람들의 노력의 한 일환이었죠, 사실은. 석가모니 이후에 제자들이 또는 석가모니가 야, 우리 이제 불교라는 걸 만들자, 요 땅 해가지고 그 종교를 만든 게 아니고 또는 그 철학을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전통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고뇌에서 번뇌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완전한 지혜의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기타 등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색적 시공이라는 이 표현이 불교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전통과 전혀 다른 소리는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불교라는 종교가 우리 전통 사상, 전통 철학을 알게 모르게 또는 의식적으로 벤치마킹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화라고 배웠던 단군 신화 같은 그런 걸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고유의 사상, 홍익인간, 그 홍익인간 속에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색적 시공이라는 저 말 자체도 그렇게 새삼스러울 건 없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말을 들여다보면요,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그런 사실상 홍익인간이라는 그 문구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홍익 할 적에 익자가 더할 익자거든요. 홍은 넓을 홍자고, 널리 더한다, 무엇을, 인간을 널리 더한다. 자,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인간을 많게 한다는 뜻이죠. 인간을 많게 한다는 말은 사실 인간이 적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능하면 많게 하겠다. 그게 홍익인간이란, 이게 사실은, 한웅이, 신시 배달국을 세우고, 나라의 국시로 삼았던 거거든요. 즉,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역사에 나오는 처음 세워진 나라, 나라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사람을 많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즉 인간이란 그 단어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아이를 많이 낳자는 그런 뜻이 돼버리거든요, 홍익인간은. 아니면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인구를 늘리게 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인간은 진짜 인간입니다. 좀 더 단독직입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인간이 아니죠.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부처 같은 사람, 부처
정도는 돼야 이제 부처 정도로도 사실 인간이라 할 수 있을지 우리 그 홍익인간 사상 속에서 볼 것 같으면은 부처도 사실 상당히 카트라인이 갈랑갈랑해요. 그만큼 인간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사상 속에서 인간.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뭐 그 우리 전통 사상을 또는 우리 전통 종교라 해야 되나?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또는 뭐 지칭하는 명칭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말합시다. 그 홍익인간 사상 속에 불교 사상이 다 이미 들어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사상도 그 안에 있고 세상 모든 종교와 사상 철학이 홍익인간 거기서 그 사상에서 나왔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쉽게 말해서 사이비라 보면 됩니다. 모든 게 거기서 나왔어요. 수학이며 철학이며 뭐라 그러나 미술, 음악, 인류 문명 그 자체가 바로 홍익인간의 홍익인간이라는 그 건국 이념 속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홍익인간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 우리 초창기 그 선조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의 그 문명이 탄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피라미드니 하면서 저기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항아 문명, 인도 문명 하지만은 그 상위에는 바로 홍익인간 그 문명이라 하면 그렇고 홍익인간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실은 약간의 왜곡이 일어나고 또는 많이 변경도 되고 하면서 각 지역의 종교가 되기도 하고 철학이 되기도 하고 뭐 과학, 기술, 뭐 음악 그런 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못 믿기 어려우시다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두고 보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실감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공적 시색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강의 타이틀은 관성을 해놓고 왜 자꾸 공적 시색을 하나 그러는데 그 관성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에 그 공적 시색이 다 나타납니다. 그게 그 공이라는 게 빌공이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음양이 같이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섞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왜 바깥쪽에서 보면은 음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야말로 음양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없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게 음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의미심장한 발견이라면 발견인데 동국정운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공적 시색을 하는데 지금 동국정운식으로 적으면은 콩적 시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콩적 시색. 지금 우리 쓰고 있는 한자하고 같게 발음 나는 건 적자 하나밖에 없죠. 공이 아니고 사실 씨가 아니고 씨. 예. 색은 뭐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아래 아로 적어야겠죠. 그냥 아가 아니고 아래 점으로 찍어야 되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성이 일어나는 그 모습에서 관성이 목격되는 그 현장에서 저런 글자들이 다 나타나요. 사실은 재밌죠. 공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들의 그 운은 다 공이죠. 저 밑에 나오는 빌공자, 함께 공자,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할 적에 그 공자나 전부 공으로 쓰지만은 동국정운에서는 저렇게 다 다르게 나와요. 저게 참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애초에 세종대왕의 지시대로 동국정운식으로 우리가 한자를 표기한다면은 국한문 혼용을 하자는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국한문 혼용을 안 하니까 그냥 정음으로만 적으니까
동음의 이의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한자도 갈로 치가지고 한자를 적어가지고 동음이의의 뜻을 명확히 하자 그러는데, 애초에 우리가 동국 정운식으로 한자어를 발음하고 적었다면요, 동음의 이의의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동음 이의가 있어도 전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국화문 혼용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한자를 예를 들어서 한문을 쓰려면,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문을 쓰려면 그냥 한문을 쓰고, 그 다음에 업문, 즉 정문으로 28자 정문으로 쓰려면 그렇게 쓰고 이래 해야지, 둘이 섞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적, 시색 이렇게 해놔놓고 한자로 공적, 시색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한자도 우리말인데. 그런데 뭐 한자 적고 한자 적고 갈로로 뭐 한글 적고 한글 적고 갈로로 한자 적고 이런 번거롭기도 번거롭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좀 뭐랄까 회의를 품게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한자도 써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곳에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하면은 한민족 하면은 정음이죠. 한민족 하면은 한글 이러면 안 됩니다. 한민족 하면 정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문을 쓰지 말자, 한문은 우리 문자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쓸 때는 써도 좋은데 섞지 말자 이거죠. 왜냐, 그거는 우리는 어차피 28자, 정음 28자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28자의 민족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정음으로 적어야겠죠. 우리말은 정음으로 적고, 동음의 이의 같은 경우 특히 한자에 많죠. 근데 저렇게 다른 한자들도 조금씩 다 달라요. 저렇게 콩, 꽁, 꽁이 아니죠. 사실 콩, 공, 공 이렇게 돼가지고 동음 이의들의 그 수도 급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색자를 보면은, 색자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색은 4 플러스 2 플러스, 우리말 강좌를 하고 있는데, 자꾸 플러스는 영어를 써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워낙 우리 민족들이 영어 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입에 발려가지고, 영어 쓴다고 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그게 약화되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둘 다 잘하면 좋아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하면 세 개로 나눠줄 수 있죠. 저게 사실 시옷이 무엇이냐, 아가 무엇이냐, 이가 무엇이냐, 기억이 무엇이냐,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요. 이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음지기의 수준이 되면은, 즉 개별 하나하나의 그 그리는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꿰뚫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저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게 무엇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상상을 해낸다는 게, 사자 저게 아래 아사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그리고 표현하는가, 그걸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실제 예를 이용하면은 좀 이해가 편해요. 그런 뜻으로 저걸 썼구나 이러는데, 또 실제로 좀 이따가 사자 아래 아사자 저 친구가 어떤 느낌인지를 또 실제로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 쉽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상적으로 또는 어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세다인데, 저렇게 쓰면요, 세다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나는 세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저렇게 저게거든요. 아래 아 해가지고 이 해가 들어지는데, 아래 사에다가 이를 붙였다는 말은 사가 되게 하라, 사의 상태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늘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 뜻을 옮기는 존재니까, 사해라, 사시켜라 이거거든요. 사가 그렇게 사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세는 거죠. 줄줄줄 세다 할 때게. 줄줄줄 세는 건 아니게 좀 미시하게 조금씩 찍찍찍 세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다.
그 세다, 이 세다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말 중에서 지금, 저도 밑에, 아래 이 세다도 우리말이지만은, 실제로 저런 동사나 형용사는 우리말에 세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아직 없거든요. 저걸 가지고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면, 우리말 중에 저런 단어가 추가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다, 뭔가가 새어 나오다는 뜻의 그 단어는, 표기는 저렇게 합니다. 아래아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세다를, 따로 우리말로 적으려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영어로 to leak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좀, 자랑도 좀 하고. 자, 이렇게 새는 걸 리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색이란 무엇이냐면은, 저 리크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이라는 게, 이 수평선에서 기억되는 게, 수평선이 뭐냐면 공간이거든요. 음양의 공간. 음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한 그 전기장,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공간이 실제 뭔가 가시적인 그걸로 탁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새는 것.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헐걸 갖다가 옛날에는, 원래는 이렇게 썼거든요. 헐. 이게 리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헐기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hark, 이래 되겠네. hark, 이런데, 이는 하다죠? 아래 히읗은 하다입니까? 하다. 리얼은 계속 한다고 보면 돼. 계속 하는 것, 있는 뜻이거든요. 헐기라는 말의 뜻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헐기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흙 위에 있는 식물들을, 지탱하고 자라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것. 그게, 헐기 하는 역할이죠. 그런 것처럼 기억이란 게 어떤 실체화된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참 편합니다. 그래서 색이라는 거는 새어 나온 것 또는 새어 들어간 것, 이쪽 저쪽으로 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는 걸.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다른 걸 보면은. 자, 공적 실색할 적에 그 공이 원래는 동국 정원에서 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말 콩 있죠? 먹는 콩깍지 안에 동글동글한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에다가 히읗을 더하면 콩이 되지 않습니까? 즉, 진짜 공에서 뭔가 또 하나 더 추가됐다는 뜻입니다. 빌공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 같은 데다가 히읗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는 걸 더더욱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콩깍지 안에 콩이 들었는데, 그 외부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안에 단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콩이 된 거거든요. 콩에서, 콩의 상태는, 음양이 우리가 보기에, 실제로는 두 개 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콩 안에 들어있다가, 콩에서 새어 나오는 거예요. 새어 나오면 그게 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음양이 저렇게 되는 거죠. 음과 양이 이렇게 두 개 딱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빛이거든요. 이게 전자기학에서 보면은 빛이 전기와 자기 파장에 의해서 제3의 방향으로 나오는 게 빛이다 그러거든요. 색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그게 괜한 공적 시색할 적에 그 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괜히 거기다 쓴 게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글자 그대로 색이에요. 그 빛인 거예요. 빛색자 아닙니까? 빛깔, 빛색. 이렇게 음양이 교차하고 자기장, 전기장이 교차하면은 제3의 방향, 이쪽 방향으로 빛이 날아가거든요. 무섭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 과연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가. 자, 그런데 보면은 저 콩이 결국 하늘이라는 공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삼라만상을 사실은 감싸고 있겠죠, 이렇게. 지금 콩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새어 나온다는 관점에서 보면 콩이 저렇게 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콩은 바깥에 있고, 사물들, 색이 곧 사물들이거든요. 모든 물질은 그야말로 빛입니다. 빛이 엉겨가 된 게 모든 물질인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콩을 갖다가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콩깍지에 들어있는 콩을 콩이라고 생각해서 낸 거고, 사실은 이렇게 이게 맞겠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콩입니다. 이 콩. 자, 그러면은 외부에 콩이 있고 공이 있고 그게 안으로 들어오겠죠. 음양의 상태로. 세상 만물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음양의 상태로 들어오면은 그게 색이죠. 저 때는 이제 새어 들어오는 색이고, 아까 그는 새어 나가는 색이었죠. 아까 위에 이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위에 이 그림은 새어 나가는 색이고, 이거는 새어 들어오는 색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를 다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이 사실은 더 큰 겁니다. 자, 저거는 그야말로 원자가 될 수도 있고 분자가 될 수도 있고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콩 마음대로예요. 콩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프로그램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삼남만상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빛도 콩에서 나오거든요. 모든 게 콩에서 나와요. 자, 새어 들어왔다 이래서 색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한자 색을 보면은 한자 색의 발음을 이렇게 하거든요. 색을 보면은 뭐 좀 한자가 뭐 간단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데, 여기서 조심이란다. 유의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뱀사자가 나오거든요. 뱀사자 안에다가 조그마한 꼬챙이 하나 딱 넣고 위에 이렇게 한 게 색자거든요. 색깔이거든요. 저 언뜻 생각해 보면은 뱀하고 색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뱀사는 또 저렇게 쌍시옷에다가 아래를 저렇게 적어요. 제가 이렇게 올린 이유는 저게 아주 한자와 우리말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아주 치밀하고 한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색인데 우리말 예에서 무엇이 새어 나오다 할 때 그 새자를 이용해서 지금 이해하니까 편하지요. 예,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주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런데 좀 더 이제 학구적이라 그러나 좀 더 원천적으로 이렇게 한번 파헤쳐 가지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색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디 갔지? 이거구나. 자, 한자 중에서 아래아 이렇게 이 발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분했는데, 우리가 아직 이 감도가 비록 우리가 한국어 원어민이라 하면서도요, 이렇게 아래아를 그러니까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발음에 식별이 용이지 않아서 제가 자꾸 아래아 그런데 아래아라는 명칭은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그냥 읽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보통 이 한글 아고, 한글이 아니고 정음아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뭐 원래 이 발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의식하고 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원래 그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사는 보면은 한자 일사자, 첫 번째는 일사자죠. 두 번째는 서승사자, 그 다음에 죽을 사자, 그 다음에 넉사자, 하나, 둘, 셋, 넷 할 적에 숫자 4죠. 그 다음에 실사자, 그 다음에 사사로울 사자, 그 다음에 공공의 갈 적에 공자, 공병공이라 그러나? 이래 돼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쌍시옷이고 하나시옷, 쌍시옷을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쌍시옷자를 보면은, 쌍시옷자 보면은, 뱀사자, 뱀소, 강하게 이렇게 선비소, 절도 옛날에는 원래 덜이라 그랬어요. 절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쌍시옷하고 그냥 외시옷하고 뭐가 다르냐?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쌍시옷이면은 두 개니까 아무래도 밀도가 높고 일어나는 액션이 좀 더 진하게 일어난다. 뭐 좀 더 진하고 강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구도는 그렇게 구도적으로 보면은 둘이 뭐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래 보면은 자, 이 한자들을 갖다가 왜 세종대왕께서는 사라고 붙였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그림을 그리고자 표현하고자 했었는지 사실 좀 어려운데 그냥 막 저 한자를 보고 저 소리를 유추해낸다는 게, 그래서 좀 우리 같은 좀 어린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린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쉬운 걸 한번 해봅시다.
쌍시옷이긴 하지만 요걸 한번 가봅시다. 자, 뱀을 원래는 배얌이라 그랬거든요. 배얌. 이 참 재밌어. 우리 어렸을 적에, 여러분이 제 말씨를 다 보고 다 아시겠지만, 경상도 방언을 지금 제가 아주 원색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뱀을 갖다 배암이라고 그랬어요. 배암. 근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15세기 뱀을 진짜 배암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사투리가 심하긴 하지만은, 제 어렸을 적에는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말, 15세기 국어를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즘도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부럽다 할 적에, 부럽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준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부럽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뿜나? 이랬거든요. 뿜나. 실제로 15세기 표기를 보면은, 부리얼 비업 이렇게 써요. 부리얼 비업 이렇게 써요. 벌다 이러면은 부럽다는 뜻이에요. 영어의 envy. 그러다는 그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야말로 15세기 국어였던 거예요. 우리도 어릴 적에 배암이라 그러고. 저 배암이라는 우리 말은 사실 정음으로 표기하면은 한자보다 왜 저렇게 뱀을 배암이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한자를 보고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정음이 중요해요. 우리말 정음의 도움으로 한자를 분석하면 한자가 왜 저렇게 써지는지 다 이해가 되거든요. 배암이 뭐냐면, 배라는 것은 아기를 배달 때 그 배예요. 이 배도 배고, 먹는 배도 배고, 그 다음에 타는 배도 배예요. 그래서 배라는 것은 뭐 용기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사로 쓰면 배다. 이제 아기를 배달 때 그 배거든요. 그 배얌이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뺀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작은 놈이다. 요놈 할 때게 얌이라는 어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뭘 베고 있는 요놈이 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뱀의 그 습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뱀이 무슨 습성이 있습니까? 뱀은 이렇게 먹이를 쉽지 않고 삼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불룩하게 되죠. 이렇게 어린 왕자에도 나오죠. 또 사람 무슨 모자처럼 돼가지고 그만큼 코끼리를 삼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지 않고 음식물을 이렇게 먹이를 삼키는 그 습성을 표현한 게 바로 저 배암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알을 이렇게 삼키, 저게 배암인 겁니다. 근데 요게 사실 완전한 배암을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요거는 삼키는 장면이고, 이게 다 삼켰다고 하나 해봅시다. 어린 왕자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삼킨 뱀 하면은, 코끼리를 삼켜놓으니까 뱀이 꼭 무슨, 중절모처럼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뱀이 음식물을 다 삼켜가지고, 알 같은 걸 삼켜가지고, 배가 불룩하게 되었다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 상태를 바로, 한자란다고 우리 정음으로 표시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쌍시옷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아라는 게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는 게 하늘이 모음으로 쓰일 경우에는 무엇을 전부 그런 겁니다.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로 이렇게 작용하는 한 차원을 통과하면서 작용하는 어떤 작용을 설명할 때 좀 아래아를 딱 적어요. 뱀이라는 게 배얌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배했다는 게 아니라 배해가지고 뱀이 음식물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소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소화 못 시키면 그거 왜 먹겠습니까? 그 뱀을 배암이라 하는 이유는 또 배암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가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작용을 갖다가 바로 표현한 정음이 바로 싸입니다. 그래서 뱀싸라 그렇게 썼거든요. 단순히 뱃속에 품는 것뿐만이 아니라 품는 거에다가 또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뱀 입장에서 보면은 뱀 뱃속에 들어있는 음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뱀은 하늘인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작용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아래아를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선비는 원래 션배거든요. 션배는 아주 이해하기 쉽죠. 한자는 지금 일단 접어두고 우리 정음만 보도록 합시다. 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에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인데, 셔라는 게, 이것도 뭐 지금 당장 설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신선할 때도 저 선을 쓰고, 착할 선, 션이라는 소리는 다 대부분 의미가 좋아요. 참선하다 할 때 그 션인데, 그 션을 베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신선은 대단한 그거 아닙니까? 공격이 대단한 그런 사람을 신선이라 하는데, 그런 능력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아직 발휘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아기를 낳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비를 갖다가, 우리 지금 현대에 와서는, 선비를 이렇게 생각하죠. 버스를 하지 않는 학자들. 고향에서, 그, 학식은 높은데,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이렇게. 실력 발휘를 안 하고. 그래서 그걸 선비라 그러거든요. 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있다는 말은 뭔가를 대단한 그걸 갖다 이렇게 품고 있고, 그걸 자기화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뱀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하고 그 그림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절사자가 나오는데, 절이라는 곳은 종교시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용어로 표현해서 종교시설이지, 좀 경건한 마음으로 표현하면은, 절이라는 거는 불교가, 그 개시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불교 사찰만을 절이라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어떤 종교시설을 갖다 다 절이라 할 수 있는데, 사원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템플 영어로. 저희 쉽게 말해서, 하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인 겁니다. 하늘님이 와 계신 곳이죠. 하늘님이 세상 모든 곳에 다 계시긴 하지만 좀 특별한 곳 아닙니까? 사원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절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 살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비가 뭐 베고 있는 모습이나, 뱀이 음식물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그 구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사자라 그러고, 이게 관청이라는 뜻으로 쓸 때 시라 그러거든요. 시해를 하다 그러잖아요. 베풀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청이라는 뜻일 때는 저걸 시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이제, 자, 쌍시옷이었다가 외시옷이라도 다 똑같아요. 일사자지 않습니까? 일사. 일사자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품는 느낌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누가 일을 하냐고. 한자나 우리말은, 홍익인간 사상을 표현한, 홍익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공 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곧, 그냥 우리가 회사 가서 일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늘이, 즉, 콩을 색을 집어 넣어가지고,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일이죠. 우리가 묵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말 속에, 한자나 우리말 속에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즉, 공이 하는 일.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 우리 공 나왔지 않습니까? 공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 공이 하는 일 모습이 이렇게 되죠. 자, 콩이라 해야겠죠. 콩이 이렇게 어떤 색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은 사실은 풍선인 겁니다. 공이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는 것처럼 색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사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아우르는 게 안에 품고는 이 안에서 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일사예요. 일을 하는 거. 스승사도 그래요. 스승사는 스승님이 제자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우리말 배우다, 원래는 배호다 또는 가르치다, 이게 그냥 우리 학교 가서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배우다, 가르치다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간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을 되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준 게 그게 가르치기고,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중생이죠.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중생을 갖다가, 먼저 인간이 된 스승님께서, 먼저 인간이 되신 스승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이 일을 하는 것처럼 또는 선비가 뭘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야 잘해라 막 똑바로 살아라 인간이 되거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똑같은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이쪽 차원으로 어떤 작용하는 게 그게 아레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님이 곧 제자들한테는 그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 군사하고 일체 그게 다 뭐 그런 게서 나온 겁니다. 이런 사상에서. 그 다음에 이 사자의 의미를 갖다가 가장 기하학적으로,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단어가 바로 넉사자죠. 넉이라는 게 뭡니까? 내담이니까, 넷이라는 게 너희거든. 너희 흐,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저기도 들려면 모르겠는데. 원래 넷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또는 한자를 읽을 때는 넉사자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다 똑같은데, 저기 뭐냐면 너에다가 너는 넣답니까? 넣게 하는 그거다 이 말입니다. 넣게 한다. 그야말로 내 안에 발이 있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양이 딱 작용해가지고 음양이 실현됐다면 요 안에 음양이 실현됐다 이런 뜻입니다. 넉사자가 요 안에 음양이 딱 실현됐다. 그야말로 외부 세계에서 작용을 해서 안에 있는 일을 갖다가 안에 있을 적에는 음양이 구분이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음양이 탁 되도록 했다 이거죠. 사실 어떤 음식물을 소화한다는 게 우리 음양의 이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예요. 음식물이라는 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뭐 그거죠. 이도 저도 아닌 어떤 놈이 들어왔는데 이게 내 몸에 도움이 되고 또는 에너지를 에너지원이 되게 하려면은 얘를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소화를 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음양의 상태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음양이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아주 천연 상태였다가 들어와서는 내 몸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음양의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시키는 게 소화죠. 그래서 넉사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싸 이렇게 쓰는 거죠. 뱀이 이렇게 품는 거나 뭐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저게 아주 좀 되게 그건데 실사자를 한번 보세요. 실도 이렇게 사죠. 실사자도 보면은 뭐냐면은 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천을 짜지 않습니까? 시줄 날줄 이렇게 천을 짜면은 이 개개의 하나하나가 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 안에서 어떤 천이라는 조직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실 하나하나들이 다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게 내나 같은 그림이죠. 재밌는 거는 개인 사자, 사서로를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할 적에 공이 있죠. 저기 보면 스스로를 사사로울 사자에 우변에 있는 저거 마름모라 그러는데 마름모 저 하나만 써도 스스로 사자 할 수 있거든요. 저 두 개 써 스스로 사자인데 저 스스로 사자가 공자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공자에 보면은 위에 8팔자가 나오는데 원래는 동국 정운식 발음은 발이거든요. 발인데 리을 받침은 디귿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밭이 되겠죠. 원래 진짜 동국 정운식 발음은 밭 되는데 밭들 달때 밭입니다. 사사로움을 이렇게 받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공이라는 게 콩은 아니지만은 같은 구도군요. 공이나 콩이나 이겁니다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사사로운 거고, 이 밖에 있는 게 공이다, 이제. 공공이 여러 공이 되겠죠. 이렇게 한자는 그 모든 면에서, 소리든지 모양이든지 모든 면에서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모양이 변해가 현대 온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음양의 이치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거는 이 싸다라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물건이 싸다 할 때 그걸 옛날에는 원래는 저래 했었거든요. 싸다. 근데 왜 저렇게 싸다를 저렇게 썼을까요? 저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옷은 싸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저렴하다는 뜻이거든요. 가격이 낮다는 뜻 아닙니까? 왜 저게 가격이 낮다는 뜻일까요? 아까 뱀이 이렇게 음식물을 삼켜가지고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싸라는 소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격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 가격이 있는데, 그게 내가 감당할 만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저게. 그러면 싸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의미가 조금 변질이 됐죠. 지금 싸다라 이러면 뭔가 퀄리티도 떨어지고, 가격만 쌀 뿐만 아니고 뭔가 조금 싸구려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원래 뜻은 내가 감당할 만한 가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적정가라 해야 되나? 싸다.
그런데 뭐 적정하다 사실 뭐 예상한 것보다 가격이 싸면 살수록 내가 감당하기 더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좋다, 뭐 낫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싸다 이고. 근데 말싸말 적에도 저 아레아 쌍시옷에서 아레아 저렇게 쓰거든요. 물건이 저렴하다, 싸다의 명사형이 쌈이라 볼 수 있거든요. 명사형도 명사형을 쌈이라 할 수 있는데, 뭔가를 소화한다, 뭔가를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또는 뭐 선비가 그 큰 뜻을 이렇게 품듯이 그 하는 동작이 쌈이거든요. 그 쌈인데 그 말을 쌈하는 거예요. 말이 뭘까요? 원래는 말쌈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말쌈이 줄여서 된 게 말이에요. 원래 말이 아니었거든요. 말쌈이 원래 말이었는데 쌈을 생략하고 줄여서 말하는 게 말이 된 거예요. 그 원래 제대로 된 그 어휘는 말쌈이거든요. 말쌈이 말인데 말을 쌈하는 게 바로 말인 거예요. 말이 뭘까요? 이게 아주 오묘하거든요. 다음 강의에 아마 이걸 언급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엄청난 단어입니다. 말쌈이라는 게 저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관성과 관련해가지고 사가 무엇이냐, 색에 대해서 색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사의 발음, 사라는 단어가 무엇을 그리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뱀사자가 괜히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뱀사의 안에 들어있는 뱀이 품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저게. 그런 그림으로. 공이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색이죠, 저게. 자, 이걸 갖다가, 공적 시색이라는 말이 그냥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뜻으로만 통하는 게 아니고, 참 이런 이걸 갖다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언어 물리학. 자, 이게 지금 관성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갖다가 제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전번 시간에 그렇게 했죠. 물건을 이렇게 던졌더니 휙 날아가더라. 그걸 관성이라, 그러니까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날아가더라. 그게 관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뉴턴 역학에서는 뉴턴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른다. 움직이려고 하는 놈은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고,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놈은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한다. 근데, 음양의 이치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 공간은 비어있지 않고, 공적 시색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고 뭔가 있는 곳이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진짜 있다면은 저항으로 작용해서 관성이 성립할 수 없는데, 관성의 법칙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성도 성립하고, 또 그러면서 공간에 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말 보면은, 자, 이 공간에서 이 물체를 이렇게 던진다는 건 뭡니까? 물체라는 건 다 대부분 중성이죠. 중성을 던지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중성이면은, 표면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음양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전번 시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복잡하게 그리지는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표면 이걸 어마어마하게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표면도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요 부분적으로 요 부분은 보면은 플러스 부분이고 마이너스 부분이, 이 던진다는 것은 플러스 입자 또는 마이너스 입자가 휙 같이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전하를 띤 입자가 날아가는 게 바로 전류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겉으로는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좀 미시세계로 가면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전류고, 어마어마하게 그게 많은 에너지라고 전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강력한 임팩트가 가해집니다. 공간에다가. 그러면 공간에서 핑 튀어나온다 그랬죠. 양전자와 전자가 나오듯이 꼭 양전자나 전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작은 거,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은 원래는 전기자기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전기자기까지 다 해버리면 복잡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음양으로 이제 대치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 퉁 튀어나오죠. 양전자도 나오고 전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퉁 튀어 나오니까 원래는 양전자라든지 전자가
잠시 있다가 0.0001초도 있지 않다가 푹 다시 합체가 사라져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한 게 없을 무자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라지지 않고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들어붙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들어붙고. 계속 물체가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들어붙는 것이 많겠죠. 많으니까 이게 저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물체 뒤로 와서는 뒤로 또 튀어나오는 게 워낙 많으니까. 왜냐, 이 뒷부분은 공간이 얇아지니까, 있던 공간이 나가버리니까 공간이 넓어지니까 밀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음양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음양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밀도가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져서 또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다시 안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튕겨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게 그야말로 색입니다. 이게 얘들이 색이에요. 새어 나오죠. 새어 들어갔다 새어 나오는 겁니다. 저 공이 바로 색이라는 게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 이게 나와서 다시 이제 둘이 합쳐져 가지고 공간으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탄생을 했다가 물체 안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와서 합쳐져가 또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공간에 뭔가 있으면서도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관성의 법칙이 계속 성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자, 우리말, 이 물체가 동작하는 걸 움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움직이다 하지만, 원래는 움직이다거든요. 움은 이렇게 옮겨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에 있는 그걸 갖다 이렇게 옮겨져서, 저렇게 음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딱 잡아내는 거죠.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내가지고, 적이라는 게 뭐냐면, 곧 적자거든요. 곧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곧 적인데, 이래가지고 지읒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읒이라는 게 이거인데.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표면에 들러붙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곧즉. 움직이다. 움직이다. 이다라는 것은 이다다. 않습니까? 영어로 is. 움직이다. 근데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움직이다. 이거 끼워 맞춘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이게 그 한자도 똑같은 맥락을 표현했다 했지 않습니까? 한자 설명은 지난 시간에 한 걸로 참고하시고, 뒤라든지 앞자도 앞뒤 이것도 다 여기서 공에서 음양이 나와서 들러붙고 뒤로 나가서 다시 합쳐져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앞이나 뒤라는 것은 한자도 똑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자나 음문이나 다 우리말인 거예요. 이게 움직이다. 자, 이래 보면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질량이거든요. 질량. 그래서 힘이란 무엇인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 그러죠.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런 거는 쉬운데, 질량은 뭐냐? 질량이 뭐냐? 사전 찾아보면은 물질의 근본, 기본, 양. 질량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웃기고. 아이작 뉴턴이 질량을 무엇으로 정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작 뉴턴도 그랬어요. 얼빵빵하게 그냥 질량, 무게하고 질량은 다른데, 그야말로 고유의, 어떤 물질이 있으면 고유의 무엇이, 이 얼마나 허황된 표현입니까? 고유의 그건 뭔데? 그런 거 킬로그램에 붙입니다, 이렇게. 질량이라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 과학이 그런 거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니니까요. 질량이 무엇이냐 하면요, 물질이 무엇이냐, 질량, 같은 말이죠. 물질이 무엇이냐. 물질이 뭐냐면, 음양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음양이 결합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음양이 결합하는 게 바로 빛이죠. 음양이 결합을 못하면 그게 힘이 되고요. 음양이 결합하고 있으면 그건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이렇게 어떤 결정체를 이루고 있으면은 그게 물질이고 그런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이제 질량이 되겠죠. 실제 아인슈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E = mc 스퀘어라고. 왜 빛의 속도 제곱이 나올까요? 왜 물질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질이 빛이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설명하면서 진짜 우리가 배운 과학으로도 물질이 빛이라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량이 무엇이냐를, 이걸 짚고 넘어가야겠다.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가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정지 질량, 운동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정지 질량하고 운동 질량은 그 값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질량이 있으면은, 운동을 하면은 질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물론 보통 이렇게 자동차가 달린다든지 우리가 공을 던지면 날아가는 속도 정도로는 거의 그렇게 하더라도 질량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진짜 우리가 측정해서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자 가속기 속에서 많이 이걸 실험하는데, 전자 같은 전자의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몇 성이더라. 어마어마하게 작죠. 근데 이걸 갖다가 빛의 속도 까지 거의 가속한다 그럽니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빛의 속도하고 완전히 같게는 못 만들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자그마한 입자로도 그 질량이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빛이 1초에 가는 거리에 몇 미터 못 가는 정도까지 막 이렇게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 같은 것도 질량이 거의 톤으로 나와요. 그 계산해내는 것도 참 대단하죠. 과학자들이 보면 또 그런 거는 대단해요. 잠시 헛다리를 짚는 게 그게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 아인슈타인도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이래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걸 그냥 그렇대요. 그리고 그 질량이 얼마나 느는지 공식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선조들이 다 가르쳐 주놨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보면은, 어떤 동그란 물체가 있다 칩시다. 이걸, 던지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앞에 공간에서, 음양이 튀어나와가지고 덜러붙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뒤쪽은 사라진다 그러고. 덜러붙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이 더 커진다 커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체가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속을 하게 되면, 가속을 하는 동안 쉽게 말해서 뒤로 나가는 소화되는 양보다 앞에 붙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앞에 누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속을 하는 만큼 앞에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지했다 쭉 빨리 가다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그다음부터 등속도로 이렇게 간다 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도달하는 동안에 쌓이는 겁니다. 누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등속도로 가더라도, 등속도로 가는 동안은 이게 들어오는 양이나 뒤로 나가는 양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속하면서 이미 정체되어 있던 앞에 쌓였던 거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질량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운동 질량이 더 무거운 거예요, 정지 질량보다.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체가 빨리 운동하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혹으로 표현하자면은, 평평한 이마에 혹이 이따만큼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뒤쪽도 보면은, 비록 뒤로 소화해낸다고는 하지만은, 달려가면서 쏘는 거니까, 꼬리가 생겼어요. 혜성처럼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큰 물체들은 빛의 속도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비행기가 아무리 빨리 날아도 우리가 그걸 목격할 정도로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미신 세계에 가면은 쬐끄만한 놈들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이 안 돼서 못 보지만은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라든지 아주 작은 입자들은 원자 내에서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할 적에 어마어마하게 빛의 속도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지만 워낙 좁은 공간에서 빨리 돌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억수로 극대화된다 그러나? 그래서 아마 제가 상상도를 그렸는데, 원자 속에서 돌고 있는 전자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이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앞부분에 쌓이고, 뒷부분에는 사라지는데, 움직이면서
가니까 또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켓 그 뒤에 엉덩이로 불꽃 휙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근데 우리가 야구공 같은 거로는 이런 걸 목격할 수 없죠. 왜냐면 야구공이 뭐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많이 막 진짜 빛의 속도의 3분의 1 또는 뭐 4분의 1 최소 이 정도 속도는 돼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원자 내에서 그렇게 빛의 속도의 반 정도로 뭐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는 않지만 문제는 저 전자가 그 전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는 유체로 볼 것은 내뿜고 있는 거죠. 내뿜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니까 더 이제 그 효과가 더 쉽게 말해서 공간을 때리는 효과가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저 미시 세계에서는 저렇게 더 길어지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죠. 뭐 그림이 좀 뭐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면 헨리 혜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75년 만에 온다는 그 혜성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 혜성처럼 그런 꼬리를 달고서 앞에 또 혹을 달고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원자 안에 전자들이. 보통 전자가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지만은 보통 뭐 10개, 20개 막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완전 사실은 막 뒤죽박죽이 내가 막 이래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아주 불확실성의 원리하고도 아주 관련인데 그걸 다 설명해 주거든요. 음양의 이치를 잘 알면은. 일단은 질량 우리말 속에 나타나는 질량이 뭔가에 되니까 한번 봅시다. 무거울 중자를 보면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를 쓰고 동국 정문에서는 중을 갖다가 뚱이라고 해요. 딱 무겁다는 걸 갖다가 정음으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머겁다거든요. 머겁다. 지금은 우리 원수 모마가 돼가지고 무겁다라 그러는데 원래는 머겁다예요. 머겁다. 먹없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기억을 앞으로 보내면은 먹을 없다는 먹없다예요. 먹없다 그죠. 먹없다. 먹없다가 바로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면 뭘 업은 거예요. 뭘 업으니까 무거운 거 이해가 되죠. 근데 물체가 뭘 업었는데 먹을 업으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겁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먹을 업는 게 뭘까요? 한자 우리말에는 한 세트라 그랬죠. 그래서 한자를 잘 알면은 여기 뭐냐 지필목 할 때 있죠. 지필목 그게 이게 먹목자예요. 좀 헷갈리는데 이 먹 있잖아요. 먹은 언문입니다. 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먹물 있죠. 그 벼루 위에다 가는 거 이게 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먹이고 그걸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고,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한자의 한자를 독음, 운은 먹이에요, 먹. 지금 우리가 이게 또 원수 모마가 돼가지고 무기라 하거든요. 지필 무기라 그러죠. 근데 원래는 동국정원에 보면은 먹이였어요, 먹. 먹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먹을 없는다는 뜻이거든요, 먹.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글을 쓰기 위해서 먹물 먹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없는다고 무거워지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 말고 한자는, 철학이나 학문을 표현하는 그쪽 바닥에서 사용되는 언어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상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아주 심오해요. 하늘의 별자리들을 갖다가 한자어로 이렇게 말해서 천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문, 글을 문자, 그러니까 하늘에 문이 되면 문이라는 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에 별이라는 게 하늘의 문이다 이거예요. 일종의 하늘에 적혀 있는 글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별이라는 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떤 글씨를 쓴다든지 그림을 동양화는 흑백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동양화를 그린다든지 글씨를 쓸 경우에 먹을 사용하죠. 그 먹을 사용하는데, 그 먹을 사용해서 글을 적으면 흰 부분은 음이고 검은 부분이 양이죠. 거꾸로 봐도 괜찮습니다. 흰 부분이 양이고 검은 부분이 음이고. 그래서 우리의 뜻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양화를 그릴 경우에 흰 부분은 양이고 검은 부분은 음이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하늘천 따지 검을연 누르왕 그러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러죠. 하늘은 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먹이 검은 거 아닙니까? 자, 먹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태극.
그 음양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공적 시색에서 보면은 색의 재료, 사실 이게 색깔이라는 것은 우리 눈이 그렇게, 우리 눈과 뇌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은 다 흑백이거든요. 흑백인데 진하고, 흑과 백의 진하기 차이가 있거든요. 그 진하기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음양이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검은색, 흰색. 그 검은 것이 좀 연하면은 좀 연한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지되는 건데.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아이고,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먹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그림으로 치자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물감과 같은 거예요. 그 먹물이죠, 먹물. 동양화, 흑백 동양화를 그리는 이 흑백 동양화가 이 세상이라면은 먹이라는 게 바로 그 재료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걸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적 시색에서 그 뭐라 하는 관성의 그 법칙 이거 볼 적에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먹이 음양으로 변해가지고 떨러붙는 거예요. 그걸 먹을 없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이 더 커진다. 먹을 업으니까 커지는 것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가 아닌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자체도 웃기지만은 뭐가 상대성인가 뭐 모르겠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그런 현상들 다 알았던 겁니다. 그 우리 선조들 뭐 우리가 지금 서양 과학, 서양 학문 또는 역사 거기서 배운 대로 하면 뭡니까? 우리 단군 시대, 한웅 배달 시대, 한웅 배달 그런 나라 그런 시대에는 도끼 들고 돌도끼 들고 산장이나 다니고 뭐 동물 그 가죽 벗겨 가지고 옷에 입고 뭐 비 오면 비 맞고 뭐 이래서 미개한 수준으로 안 배웁니까? 얼마나 조상에 대한 모독입니까? 이런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도 겨우 알아낸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그런 진실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도 엉터리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진한 검은색이 있지 않습니까? 진한 검은색에 엷은 거는 뭐냐면 갖다 붙은 게 도로 나간다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무거울 중자에다가 힘을 가하면은 뚱뚱할 뚱자가 되죠. 뚱뚱할 뚱자이고 움직일 동자가 됩니다. 움직일 동. 마음이 동한다 그러죠. 동이라는 것도 그게 바로 저게 들어붙어 가지고 움직이는 장면. 해가 동쪽에서 동이 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것도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없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자 보면은 여기 움직일 동자 한번 봅시다. 움직일 동자, 무거울 중자, 무거울 뚱자. 뚱이 아니다 그랬죠. 뇽. 왜냐면 타금이니까. 무거울 뇽을 보면은 여기는 마을리자 또는 안이라는 뜻이 마을이라는 뜻도 되고 안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열십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삐침이거든. 별이라 그러는데 제일 위에 삐침이 있죠.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작용을 해가지고 이 10이라는 거 뭐냐면은 음양이 보통은 막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돌아다니거든요. 이래 근데 두 개 탁 이래가지고 딱 이러면 이게 물질이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결합하면은 열십자입니까? 열다가 우리말 결실하다 할 때 그 열다 아닙니까? 열십이 되는데 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안에 있다,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먹을 없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없는 그 모양이 아까 그 관성 그림에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음양이 튀어나와서 다시 결합해가지고 만약에 전번에 그 음극선관 그 실험에서는 양전자하고 전자하고 어떻게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면 이게 열십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라지지 않고 딱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표면에 달라붙는 게 이제 열십자죠.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면은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그게 무거운 겁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아까 전자의 모양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전자의 상상도가, 전자가 이런 식으로 길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학교 다닐 적에 상대성, 양자역학을 조금 배웠거든요. 뭐 깊게는 안 배웠는데, 그 위에 뭐 독학으로 좀 갈 때까지는 가봤는데, 양자역학에 보면 아주 특이한 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의 원리라든지, 중첩, 그 다음에 얽힘,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첩하고 얽힘은 다음 시간에 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음향의 관점에서 보면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뭐 귀신이 고칼로리스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뭐 하는데 다 무지의 소치죠. 자, 이렇게 이 시간에 설명했는 거, 물체가 운동을 하면 앞에 달라붙고 뒤로 나간다는 그 이쯤을 이해하면요, 그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그 귀신 고칼로리스들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의 원리가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쓰이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의 그 운동량과 그 위치는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러거든요. 그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면은, 그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은, 그 물체의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면은, 그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없다, 이거든요. 말이 운동량이라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얼마나 빨리 운동을 하고 있느냐를 측정해가 알아내면은, 정확하게 알아내면은, 그놈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기 힘들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히 그놈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일명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그래서 그 결론이란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왜냐면 두 개를 동시에 정확히 알아야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대충 안다. 즉, 확률적으로 안다.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렇게,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해요. 전자가 이렇게 핵 주위를 이렇게 돈다는 말도 안 해. 돈다는, 양자역학에 가면은, 구름이라 그러거든요. 원자 구름이라. 원자 구름이 뭐냐면은, 이게 원형이나 타원으로 도는 게 아니고,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돈대,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라 그러나 이게 그렇죠. 전자가 이렇게 핵 주위를 이렇게 돈다 그러면은 전자가에서 3시 방향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말해요. 전자가 3시 방향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3시 방향에서 발견될 확률이 97점 몇 %다 뭐 이러고 또는 40 몇 % 가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어디 방향에 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다 표현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그런 게 다 있으니까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반발을 하죠. 무슨 확률로 기만 기고 아니면 아니지 무슨 확률이냐.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확률적으로 어떤 때는 그 위치에 있는가 싶어서 측정해보면은 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근데 한 10번 측정하면 7번만 있고 3번은 없고 막 이래요. 그게 불확실성의 원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불확실성의 원리를 미는 과학자는 닐스 보어였죠. 닐스 보어, 코펜하겐 학회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이런 스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확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걸 주장한 게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래서 둘이 머리 박 터지게 논쟁을 했지만은 결론이 거의 못 났지만, 사실상 좀 과학계에서는 닐스 보어의 판정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래도 이제 아인슈타인은 지기 싫으니까 신은 주사위를 던지니 많이 가는 말을 해가지고 패배를 인정했다 할 수 있거든요. 물리학에서 신을 언급하면 진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웃기는 게, 신을 언급하면 왜 집니까? 신을 언급 안 하니까 설명이 안 되지.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저렇습니다. 실제로 전자라는 게 저렇게 날아가면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자, 저럴 경우에, 여러분, 전자가 어디에 위치한다고, 정지해 있으면, 점선에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있지만은, 이 운동할 경우에 얘가 어디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게 지금은 그림으로 보는 거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래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자기파를 쏘아가지고, 전자기파 쏘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전자가 어디 있는가를 판단해내거든요. 그래서, 캄캄한데 뭔가를 쏘아가지고 튕겨나오는 거, 박쥐가,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튕겨나오는 걸 보고, 막 공중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기파를 쏘아가지고 저기서 튕겨나오는 것을 보고, 전자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거든요. 이래버리면은, 전자가 길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자라는 놈의, 운동하고 있는 전자라는 놈의 코어라 그러나, 존재가 진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존재가 진하게 존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점선 부분. 그렇지만, 이쪽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관측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동을 할 때도 같은 속도로 운동하면 막 속도도 여러 가지 속도로 막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사실은. 엄청 길어지다 짧아지다. 그래서 어떤 때 측정할 적에는 있는 것처럼 측정이 되고 어떤 때 측정하면 또 없는 것처럼도 되고 막 이래요. 또 이 전자가 달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원자 속에 들어가면은 다른 원자하고 막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막 물 같은 건 H2O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전자 저끼리 이 관계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할 수 있나? 그림이 어디 갔더라?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닐스 보의 원자 모형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L, N, L, M, N 이런 궤도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 아래쪽에 핵이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꼭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제 이해의 편의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쪽 둘은 이제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고 또 이쪽은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고 이쪽 궤도에서 어떤 전자가 하나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꼬리도 달려있고 지금은 직선이지만 저게 막 서로 교차하기도 하고 막 이래 되거든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측정한다고 전자파를 발사해가지고 전자파를 발사하는지 X선을 발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다 빛의 한 종류니까요. 어떤 우리 감지하기 위해서 뭘 발사해가 튕겨 나오는 걸 보는 겁니다,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전자들 운동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연막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크린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래 가려져 버리면은 점선으로 된 전자가 가려져 버리면 주변에 있는 전자들의 꼬리가 막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면서 이렇게 가려지면은 이래 우리가 감지를 해서 발표한 파가 가다가 튕겨 나올 수도 있고 왜곡대가 이래 가버릴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전자는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또 어떤 데 다녀가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또 스핀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전자구름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자라는 놈이 하도 이렇게 막 관측에 의하면은 요상한 운동을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림의 하얀 부분이 이제 가운데 요거는 핵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핵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 가의 하얀 부분이 있는데
희면이 hil수록 그게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검은 부분은 아예 새카만 부분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전자구름이라고 해요. 사실 전자가 막 하도 많아가지고 수십만 개 막 있어가지고 구름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자가 있을 확률을 표시해 보는데,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에서는 흰 걸로 표현하고, 확률이 낮은 것은 검은 걸로 표현하다 보니까 저렇게 구름처럼 뿌옇게 된다. 그래가지고 전자구름이라 그러거든요. 사실 이게 수소 원자의 전자구름을 표현한 건데, 예,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만 돌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죠. 하나가 도니까 결국 원형을 그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 핵에서부터, 어느 정도 멀리 있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그거에 따라서 저렇게 흰 부분일수록 위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죠. 거의 원형, 이게 뭐냐면 거의 원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원형을 이렇게 그린다, 어느 정도. 원형을 그린다. 다른 원자의 전자들은 원형을 그리지 않느냐. 완전히 원형이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궤도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대 그 양자역학에서는, 궤도 운동이 아니고 도깨비처럼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이런다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면은. 이게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을 표시한 거거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 중간에 여기 핵이 있다 보면 돼요. 중간에. 이제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자, 이 제일 외곽에는 새카맣죠? 이 말은 새카맣단 말은 여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제로다 이 말입니다. 흰 부분이 있죠? 흰 부분은 여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웬만하면 이거 다 나타난다 이죠. 그 다음에 회색 부분은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전자가 한 10번 측정했더니 한두 번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흰 부분은 10번 측정했더니 한 9번 발견되고, 막. 새카만 부분은 뭐 100날 측정해도 아무 전자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보면 여기 크로마처럼 된데 쏙 들어간데 함몰된 데지 않습니까? 까만 선이 이렇게 날카롭게 쏙 들어간 부분. 저 부분은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제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 부분에서 전자가 없더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가다가 중간에 새까만 부분에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진짜 신출귀몰한 게 이 양자역학의 세계다 하면서 전자가 있다가 없다, 있다가 없다, 있다가 없다가 막 이렇게 된다 그래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전자 꼬랭지가 길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저끼리 하다 보니까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규칙적인 무늬를 형성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실제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대 똑똑한 과학자들도 우리 선조들의 그 과학 지식만도 못한다는 겁니다. 음적이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그렇죠. 먹겁다. 질량이란 바로 공에서 나온 어떤 이 세상을 그리는 재료들을 더 많이 가지면 무거운 거다 이런 거예요. 이상입니다.